1788년 가을, 정조 12년, 창덕궁 종로방 한양. 7월의 이른 아침, 도화서 문이 열리고 화원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마당에는 7살 소녀 태수가 나중에 달이라 불리게 될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이 고아 소녀는 마을의 학식 있는 노파에게 7년간 양육되며 한자와 그림 그리기를 배웠다. 노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달이야,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한번 본 얼굴은 절대 잊지 않는 능력 말이다. 이 재능으로 억울한 이들을 도와라. 도화서에 가서 내 길을 찾거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다리는 도화서 앞에 섰다. 하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니 온몸이 떨렸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다리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도와서 책임자 박정수가 마당을 거닐다 작은 소녀를 발견했다. 어린 것이 여기서 뭐 하느냐? 다리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소녀는 그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얼굴을 기억하는 재능이 있다 하셨습니다. 박정수는 웃으며 시험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 마당에 있는 화원 20명의 얼굴을 보거라. 한 시즌 후 모두 이름을 맞히면 들여보내주마. 다리는 천천히 마당을 돌며 각 화원의 얼굴을 응시했다. 눈썹의 각도, 코의 높이, 입술의 두께, 귓불의 모양까지 마치 그림을 그리듯 머릿속에 새겼다. 한 시즌이 지나 박정수가 화원들을 불러 모았다. 이제 이름을 말해보거라. 다리는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며 완벽하게 이름을 맞췄다. 20명 모두 단 한 명도 틀리지 않았다. 화원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저 아이가 정말 천재구나. 얼굴 하나 본 것만으로 저렇게 정확히 기억하다니. 박정수는 감탄하며 다리를 받아들였다. 내 재능은 진짜로구나. 오늘부터 도화서에서 일하거라. 월급은 10냥이다. 다리는 깊이 절하고 도화서의 막내 화원이 되었다. 그날부터 다리는 초상화 그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스승 박정수는 엄격했지만 다리의 재능을 아꼈다. 다리야, 초상화는 단순히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혼과 성품까지 담아야 한다. 다리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붓을 잡았다. 한 달이 지나자 기본적인 얼굴 윤곽을 그릴 수 있었고 석 달 후엔 눈과 코의 세밀한 표현까지 익혔다. 도화서 마당에는 3마리 동물이 살았다. 첫째는 백호, 키 70cm에 몸무게 30kg의 흰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진돗개였다. 백호는 궁중을 지키는 경비견이었지만 다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꼬리를 흔들며 따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다리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둘째는 앵무, 30cm 크기의 빨강, 파랑, 노란 깃털을 가진 앵무새로 박정수가 10년 전 중국 사신에게 받은 선물이었다. 앵무는 간단한 말을 따라 할 수 있었다. 안녕, 안녕, 나쁜 사람, 배고파요. 같은 문장들이었다. 셋째는 까치, 도와서 지붕에 사는 야생 까치로 아침마다 까악까악 울며 화원들을 깨웠다. 다리는 첫날부터 까치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고 까치는 다리가 마당에 나타나면 날아와 어깨에 안곤 했다. 이 세 동물은 다리가 오기 전까지 평범하게 지냈지만 다리가 온 후부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1788년 8월 15일 도화서에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조 임금께서 새로운 어진을 그리라 명하신 것이다. 어진은 왕의 초상화로 왕조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었다. 이 작업을 맡은 이는 수석화원 김화공이었다. 김화공은 50대 중반의 노련한 화가로 20년간 도화서에서 일했으며 숙종과 영조의 어진 모사 작업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었다. 다리는 김화공을 처음 본 석 달 전을 또렷이 기억했다.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칼 흉터, 오른쪽 콧등에 까만 점, 귓불이 두툼하고 아래로 처진 모양. 그가 어진 작업실로 들어간 날, 백호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으르르르, 으르르르. 백호는 평소 온순한 개였지만 작업실 문 앞에서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다. 앵무도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소리쳤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평소 하루에 한두 번만 말하던 앵무가 연거푸 3번이나 외쳤다. 까치는 작업실 지붕 위를 빙빙 돌며 까악까악, 까악까악 크게 울었다. 다리는 이상함을 느꼈다. 왜 동물들이 저렇게 흥분할까?
호기심에 다리는 작업실 창문 틈으로 김화공을 훔쳐봤다. 그 순간 다리의 눈이 커졌다. 김화공의 얼굴이 이상했다. 왼쪽 눈썹에 흉터가 없었고 오른쪽 코에 점도 없었으며 귓불이 얇고 위로 올라간 모양이었다. 다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은 김화공이 아니다. 다리는 곧바로 박정수를 찾아갔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리야? 작업실에 있는 김화공은 진짜 김화공이 아닙니다. 박정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김화공은 20년간 도화서에서 일했다. 내가 착각한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석 달 전에 본 김화공과 지금 김화공은 얼굴이 다릅니다. 눈썹의 흉터, 코의 점, 귓불 모양까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리야,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의심이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우리 모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확실하냐? 다리는 순간 주춤했다. 내가 정말 확실한가? 만약 내가 틀렸다면?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다리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한 번 본 얼굴을 절대 잊지 않았다. 확실합니다, 스승님.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박정수는 다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다리의 재능은 이미 증명되었다. 20명의 얼굴을 한 번에 기억한 아이가 착각할 리 없었다. 그런데 사실 박정수도 최근 이상한 점을 느꼈다. 며칠 전 한노론 대신이 그를 찾아와 은 50냥을 건네며 말했다. 김화공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시오. 그저 임금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시오. 박정수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왜 노론 대신이 화원의 일에 관심을 가질까? 그렇다면 증거를 찾아야 한다. 함부로 의심할 순 없다. 다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2개의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석 달 전 본 진짜 김화공, 하나는 지금 작업실에 있는 가짜 김화공입니다. 박정수는 허락했다. 다리는 밤새 2장의 초상화를 그렸다. 첫 번째 그림엔 흉터와 점이 있는 진짜 김화공, 두 번째 그림엔 그것들이 없는 가짜 김화공이 그려졌다. 2 그림을 나란히 놓으니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다. 박정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고백해야겠다. 사실 며칠 전 노론 대신이 나를 찾아왔다. 다음 날 박정수는 몇몇 믿을 만한 화원들을 불러 비밀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어진을 그리고 있는 김화공은 진짜 김화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론 세력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화원들은 술렁였다. 그럼 진짜 김화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짜는 누구입니까? 박정수는 다리를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 아이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모두 들으십시오. 다리는 2장의 초상화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화원들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 다르군요. 그럼 진짜 김화공을 찾아야 합니다. 박정수는 결심했다. 우리는 진짜 김화공의 집으로 가볼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박정수와 다리, 그리고 2명의 화원이 김화공의 집으로 향했다. 백호도 뒤따라왔다. 집은 한양 남쪽성 박작은 마을에 있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다. 이상하군요. 김화공은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박정수가 속삭였다. 백호가 갑자기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멍멍, 멍멍, 멍멍. 백호는 뒷마당 한쪽 땅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다. 앞발로 흙을 파헤치며 코를 땅에 박았다. 다리가 따라가 보니 땅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여기 뭔가 묻혀 있습니다. 화원들이 삽을 가져와 땅을 팠다. 한 자, 2자 파들어가자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다. 천을 벗기자 모두가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시체였다. 그것도 진짜 김화공의 시체였다. 왼쪽 눈썹의 흉터, 오른쪽 코의 점, 두툼한 귓불까지 다리의 그림과 완벽히 일치했다. 시체에 목엔 깊은 칼자국이 있었다. 다리는 시체를 보고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이 억울한 분을 위해서라도.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화공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고 있다. 다리는 시체 옆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편지였다.
편지는 한자로 쓰여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화공을 제거했다. 이제 이진수가 그를 대신할 것이다. 어진의 비상을 섞어 임금을 독살하라. 성공하면 천냥을 주겠다. 실패하면 내 가족도 죽는다. 8월 20일까지 완성하라. 심환지 다리는 편지를 박정수에게 건넸다. 박정수는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명모다. 노론 세력이 임금을 암살하려 한다. 심환지는 노론 당파의 핵심 인물로 정조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반란을 꾀했다. 이번엔 어진의 독을 섞어 임금을 서서히 죽이려는 계획이었다. 박정수는 즉시 결정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임금께 아뢰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노론 세력은 궁중 곳곳에 심어져 있다. 만약 우리가 먼저 발각되면 모두 죽을 것이다. 다리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진 완성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 임금 앞에서 직접 폭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후 보름 동안 다리와 박정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가짜 김화공, 진짜 이름은 이진수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작업실에서 어진을 그렸고 몰래 비상가루를 먹물에 섞었다. 다리는 몇 번이나 작업실 앞을 지나가며 이진수를 관찰했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저 사람은 직업 자객이구나. 다리는 두려웠지만 참았다. 1788년 9월 15일 어진 완성식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열렸다. 정조 임금과 80여 명의 대신 관리들이 참석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노론 세력이었다. 이진수가 완성된 어진을 들고 나타났다. 어진은 정교했다. 정조의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고 용포의 자수까지 세밀했다. 모두가 감탄했다. 훌륭하도다. 김화공의 솜씨가 더욱 늘었구나. 정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때 다리가 앞으로 나섰다. 마마, 저 화공은 화공이 아닙니다. 인정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다리를 쳐다봤다. 한 노론 대신이 소리쳤다. 어린 것이 감히 임금 앞에서 함부로 말하느냐. 끌어내라. 하지만 정조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어린 거사, 무슨 말을 하느냐? 다리는 무릎을 꿇고 두 장의 초상화를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마마, 이것은 진짜 김화공의 얼굴이고 저것은 지금 저기 서 있는 가짜의 얼굴입니다. 소녀는 얼굴을 한번 보면 절대 잊지 않는 재능이 있습니다. 석 달 전 제가 본 김화공과 지금 저 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정조는 두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다. 과연 다르구나. 그렇다면 진짜 김화공은 어디 있느냐? 박정수가 나서며 보고했다. 마마, 진짜 김화공은 살해당했습니다. 저희가 그의 집 뒷마당에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찾았습니다. 박정수는 심환지의 편지를 올렸다. 정조가 편지를 읽자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명모로구나. 어진에 독을 넣어 짐을 죽이려 했다니. 노론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조는 근군에게 명령했다. 저 자를 잡아라. 그리고 어진을 즉시 조사하라. 근군들이 이진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진수는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다. 물러서라.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 그가 정조를 향해 단도를 던지려는 순간 백호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으르릉. 백호는 이진수의 오른팔을 물었다. 으악. 이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단도를 떨어뜨렸다. 앵무도 날아와 이진수의 얼굴을 쪼았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물어뜯어. 까치는 인정전 지붕에서 까악까악. 까악까악. 크게 울며 경고했다. 근군들이 이진수를 완전히 제압했다. 어진은 즉시 내의원 의원들에게 넘겨졌다. 의원들이 먹물을 검사한 결과 비상이 섞여 있었다. 내의원 수석 의원이 보고했다. 마마, 이 먹물에는 비상이 다량 섞여 있습니다. 만약 마마께서 매일 이 어진을 보시며 향을 피우셨다면 도끼가 연기를 타고 체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 달 내 붕어하셨을 것입니다. 정조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다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인정전은 술렁였다. 정말 비상이 들어 있었다. 노론이 임금을 죽이려 했다. 이진수는 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다. 제 본명은 이진수입니다. 저는 노론에서 고용한 자객입니다. 심원질 대감께서 저에게 천냥을 주겠다며 임금을 독살하라 시켰습니다. 저는 한 달 전 김화공을 죽이고 그를 대신했습니다. 김화공의 가족도 모두 처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조는 냉정하게 말했다. 영모를 꾀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능지처참하라. 이진수는 끌려나가며 울부짖었다. 저만 죽이지 마십시오. 배우가 따로 있습니다. 정조는 즉시 심원지와 공모자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총 20명의 노론 인사가 체포되었다. 그중 5명은 사형, 10명은 유배, 5명은 관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심원지는 체포 직전 자신의 집에서 자결했다. 그의 시체 옆에는 유서가 있었다. 정조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선왕들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정조는 유서를 읽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짐의 개혁은 이렇게 많은 적을 만들었구나. 하지만 짐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음모가 진압된 후 정조는 다리를 불렀다. 어린 거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녀는 다리라 합니다. 마마. 다리. 달처럼 밝은 아이로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짐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정조는 다리에게 3가지 선물을 내렸다. 첫째, 특별화원이라는 직책. 이 직책은 의심스러운 초상화나 그림의 진위를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 둘째, 월급 30냥과 일시금 50냥. 이는 당시 일반 화원 월급의 3배였다. 셋째, 한양 북촌에 있는 작은 집 한 채. 다리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다. 마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재능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그 재능으로 더 많은 이들을 도와라. 그리고 짐은 약속한다. 앞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재능이 있으면 관직을 줄 것이다. 다리는 백호를 선물로 받았다. 백호는 그날부터 다리의 집에서 살며 평생 그녀를 지켰다. 앵무도 다리를 따라갔다. 다리 좋아. 다리 좋아. 앵무가 새로 배운 말이었다. 까치는 여전히 도와서 지붕에 살았지만 가끔 다리의 집 창문으로 날아와 까악까악 인사했다. 다리는 까치에게 매일 아침 곡식을 주었고 까치는 다리가 위험에 처하면 언제나 경고해 주었다. 이후 15년간 다리는 특별화원으로 일하며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1789년부터 1804년까지 다리는 총 1500점의 궁중 초상화와 물품을 검사했다. 그중 120점, 약 8%가 위조품이거나 문제가 있는 물건이었다. 1791년, 다리는 순조 즉위 전 세자 시절의 초상화에서 또 다른 암살 시도를 발견했다. 액자 뒷면에 저주의 부적이 숨겨져 있었고 부적엔 세자의 생년월일이 거꾸로 적혀 있었다. 이 발견으로 또 다른 영모 세력 10명이 체포되었다. 1795년, 정조는 다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짐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초상화를 그려라. 내가 직접 그리는 것을 보고 싶구나. 다리는 2달간 해경궁의 얼굴을 연구하고 완벽한 초상화를 완성했다. 해경궁은 초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내 젊은 시절 모습이 여기 있구나. 고맙다, 다리야. 1801년 순조가 즉위했다. 다리는 계속 궁에서 일했지만 공식 기록엔 그녀의 이름이 남지 않았다. 당시 유교사회에서 여성이 궁중 일을 맡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리는 개의치 않았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804년 다리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다. 책 제목은 얼굴에 담긴 진실이었다. 책은 총 120쪽으로 얼굴을 기억하는 방법, 초상화 그리는 기술, 위조품 구별법 등이 담겼다. 책은 500부 인쇄되어 조선 전역에 퍼졌다. 1810년 다리는 제자들을 받기 시작했다. 총 30명의 제자가 다리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중 25명은 여성, 5명은 남성이었다. 다리의 첫 남성 제자는 이성민이었다. 이성민은 다리보다 7살 어렸지만 산수화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는 다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존경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우정을 쌓았다. 10년이 지난 1818년, 이성민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다리 선생님, 제 마음이 존경해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저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다리는 놀라면서도 미소 지었다. 사실 다리도 이성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당신도 그림을 그리며 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 함께 그림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두 사람은 1820년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순조는 축하 선물로 비단식비를 보냈다. 1822년, 다리는 첫 아들 진수를 낳았다. 1825년, 딸 혜진이 태어났다. 다리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두 아이 모두 재능을 보였다. 진수는 나중에 궁중화원이 되었고 혜진은 어머니의 얼굴 기억 재능을 물려받았다. 1826년 어느 날 혜진이 물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임금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리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혜진아, 영웅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저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1808년, 백호는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다리는 백호를 집 뒤 언덕에 묻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충견 백호, 다리의 평생 친구, 임금을 구한 개, 여기 잠들다. 1788년 1808년, 다리는 백호의 무덤 앞에서 밤새 울었다. 1815년, 앵무는 37세로 죽었다. 다리는 앵무를 백호 옆에 묻었다. 앵무의 비석엔 이렇게 새겼다. 충조 앵무, 나쁜 사람을 알아본 새, 여기 잠들다. 까치는 1812년쯤 사라졌다. 아마 자연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도 가끔 북촌 다리의 집 지붕에 까치가 나타나 까악까악 울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옛날 그 까치의 후손이라고 믿었다. 1830년, 다리는 49세가 되었다. 그해 순조는 다리를 다시 불렀다. 다리,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짐이 은퇴 연금으로 매년 쌀 50석을 주겠다. 다리는 깊이 절하며 감사했다. 은퇴 후에도 다리는 북촌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1833년, 한 늙은 학자가 다리를 찾아왔다. 그는 실학자 정약용의 제자였다. 다리 선생님, 스승님께서 선생님의 책을 읽고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스승님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리 선생, 그대의 얼굴에 담긴 진실은 단순한 그림 기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철학서이다. 그대는 얼굴을 통해 진실을 보고 진실을 통해 정의를 세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학이다. 경의를 표한다. 정약용 다리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1835년 가을, 다리는 54세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 이성민, 아들 진수, 딸 혜진과 2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내 평생 그림으로 진실을 찾았고 얼굴로 영혼을 봤다. 후회 없다. 혜진아, 진수야, 너희의 재능으로 세상을 밝혀라. 다리는 북촌 집 뒤 언덕에 묻혔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특별화원 다리, 얼굴을 기억하는 자, 왕을 구한 자, 정의를 세운 자, 여기 잠들다. 1781년 1835년, 백호와 앵무의 작은 비석도 함께 세워졌다. 다리 사오, 그녀의 명성은 점점 커졌다. 1850년, 철종은 다리를 기리는 작은 사당을 북촌에 세웠다. 사당 이름은 의녀당이었다. 의녀당에는 다리의 초상화, 그녀가 그린 해경궁 초상화, 얼굴에 담긴 진실책 원본, 그리고 백호와 앵무의 그림이 전시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 때 개화파 인사들은 다리의 이야기를 여성 교육의 본보기로 삼았다. 1905년, 대한제국 시기, 다리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용감한 소녀 다리가 나라를 구했다는 제목으로 전국 어린이들이 배웠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의녀당은 폭격으로 일부 파손되었지만 1955년 복원되었다. 1995년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의녀당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했다. 매년 9월 15일 다리가 이진수를 폭로한 날을 기념하는 다리축제가 북촌에서 열린다. 축제에는 초상화 그리기 대회, 얼굴 기억 챌린지, 역사 강연 등이 포함된다. 2010년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의 여성 영웅들 특별전을 열었다. 전시에는 다리와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다리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해경궁 초상화, 다리의 초상화, 그리고 얼굴에 담긴 진실책이 전시되었다. 3개월간 30만 명이 관람했다. 2015년 한국여성예술가협회는 다리상을 제정했다. 매년 얼굴 예술, 초상화 또는 정의를 위해 싸운 여성 예술가에게 수여된다. 상금은 1,000만 원이다. 2020년 다리의 묘소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꽃을 바친다. 다리의 후손들은 현재도 서울에 살고 있다. 구대손 박지은은 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로 일하며 조상의 업적을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2018년 다리, 조선에 잊혀진 여성 화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다리가 쓴 얼굴에 담긴 진실은 2022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2025년 한 영화 제작사가 다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제목은 어진의 비밀 다리이며 2027년 개봉 예정이다. 주연 배우는 아직 캐스팅 중이다. 영화는 다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진수를 폭로하는 장면까지를 다룰 예정이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능과 용기, 그리고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현대 여성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날 다리의 묘소 앞에는 지금도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들이 놓여 있다. 다리 선생님, 저도 제 재능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선생님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백호와 앵무도 편히 쉬세요. 묘소 앞에는 작은 개와 앵무 조각상이 다리의 묘를 지키고 있다. 마치 백호와 앵무가 여전히 주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끔 북촌 하늘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까악까악 울고 간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한다. 저것은 다리 선생님의 까치가 인사하는 거야. 다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노론 세력과의 갈등, 어진 제작 과정, 도화서의 존재는 실제 역사입니다. 하지만 다리라는 인물, 그녀의 얼굴 기억 능력, 이진수의 암살 시도, 그리고 백호와 앵무의 활약은 모두 창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을 활용한 교육적 픽션으로 재능의 가치, 여성의 용기, 그리고 정의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